안정적인 노후를 위해서 중요한 한 축인 퇴직연금, 여러분께서 어떻게 운용하고 계시나요? 일시금인지 또 투자형인지 안정적 투자인지 적극적인지에 따라서 이후 퇴직금 규모는 천차만별입니다. 네, 정부가 높은 수익률을 위해서 1년 전에 디폴트 옵션을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예상보다 수익률이 나지 못하면서 대규모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자, 퇴직연금 도대체 어떻게 운용해야 더 풍요로운 노후를 맞을 수 있을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홍승희 머니랜턴 대표님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홍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이거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도 좀 이따 알아보고 네네. 대표님 너무 바보야 하지 마시고 나오실 때마다 여쭤보네. 몇 번을 들었고 네. 직장 다닐 때도 이거 뭐 총무부에서 불러서 교육도 하고 했는데 전 맞습니다. 이거 진짜 모르겠어요. 이거 DBDC. DB형, DC형, 네. 거기다 IRP까지 맞습니다. 네. 이거 다시 한번 복습만 시켜주십시오. 네, 예. 빠르게 말씀을 예, 드려보도록 할게요. 퇴직금이라는 거는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14일 안에 이제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죠. 그런데 근로자가 퇴직하면 퇴직한 날로 받아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퇴직금을 기업에서 미리 준비를 못하거나 기업이 파산하거나 이런 위험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을 못 해주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퇴직연금제도라는 걸 도입을 하게 된 거예요. 네. 취지는. 네. 그러면 이건 뭐냐면 똑같은데 사내에 적립하는 기금을 사외 금융기관에 적립을 해서 회사가 파산을 하거나 문제가 있더라도 이 퇴직금만큼은 잘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게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그 제도 안에 이제 세 가지가 있는 건데요. 첫 번째가 확정급여형, DB형 같은 경우는 기존의 퇴직급여랑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운영의 주체가 기업이거든요. 차이는 퇴직급여는 그냥 사내의 퇴직금이다라고 목적을 만들어 놓는 거고 네. DB를 가입했을 경우는 사회금융기관에 DB라고 하는 이 퇴직금 계좌를 열어서 거기에 이제 퇴직 지원을 만들어 놓으면 회사가 유동성 문제가 생기더라도 이 자금을 건드리지 못해서 퇴직금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네. 이게 퇴직 급여형이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받는 퇴직금은 차이가 없습니다. 네. 네, 궁극적으로.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확정 기여형이라고 있는데요. 이건 DC형. 이거는 그 사용자가 1년에 30일만큼의 평균 임금을 이 기금에 적립을 하면 그걸 운용하는 주체는 사용자가 아니라 근로자 본인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금은 사용자, 그러니까 회사에서 그 기금의 돈을 퇴직 재원을 넣어주면 이걸 운영하는 사람은 근로자가 직접 운영을 한다는 거죠. 대신 뺄 수는 없습니다. 운용을 한다는 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이거를 뭐 예적금에 안정적으로 넣을지 어? 아니면 공격적인 펀드로 투자를 할지 어허. TDF라고 하는 뭐 펀드에 예. 넣을지 이런 걸 결정을 해서 본인이 퇴직까지 이 계좌를 운영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DC형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라고 해서 IRP형인데요. 이거는 회사가 만들어준 내 퇴직금 계좌가 아니라 별도로 내가 직접 계좌를 개설하고 자금을 적립하고 운용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근데 결국 나중에 퇴직을 하게 되면 이 개인형 퇴직연금이라고 하는 IRP 계좌로 퇴직금이 다 들어와서 이 IRP 계좌를 운영해 나가게 되는 거죠. 이해가 좀 되셨을까요? 네. 이제 오늘 확실하게 네. 오늘 확실한 거는 DB는 어쨌거나 회사에서 받는 퇴직금하고 별 차이 없다. 맞습니다. 오케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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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제 DC형이나 IRP 경우 이제 정부가 현재 디폴트 옵션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퇴직연금 수익률 개선하고 이제 자산 운용에 자신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운용해 준다라는 취지인 것 같은데 네. 실제로 지금 보니까 수익률 자체는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디폴트 옵션의 배경을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요. 퇴직연금의 낮은 이제 운용 수익률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이 된 제도인 거예요. 아까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퇴직금 제도 세 가지 중에 근로자가 직접 운영해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었죠. DC형하고 IRP형. 예. 근데 요거는 근로자가 직접적으로 투자를 해본 경험이 있지 않거나 투자를 내가 해야 된다는 걸 잘 모르면 방치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낮은 원금 보장형 상품의 재해치가 계속 예치가 되거나 투자 상품이 만기 도래 후에 또 자동 다른 상품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데 가입을 안 하면 현금성 자산에 방치가 되게 되면 퇴직금은 내가 뭐 목적을 정해서 3개월 있다 뺄 거야, 6개월 있다 뺄 거야가 아니라 퇴직 때까지 계속 운영을 네. 해야 되는 상품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 기간 동안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걸 낮은 이율을 얻어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네. 거죠. 그래서 디폴트 옵션이라는 건 최초 이 퇴직연금을 가입할 시점에
사전에 내가 어떤 수준의 위험을 감내할 수 있을지를 결정을 해서 선택을 해놓으면 내가 투자 상품 만기 시에 일정 기간 보통 4주 안에 내가 이걸 어떻게 투자하겠다라는 의사결정을 밝혀서 투자를 선택하지 않을 경우 미리 선택해놓은 디폴트 옵션을 운영을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해주겠다. 네, 해주겠다. 예. 그래서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아까 수익률이 낮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디폴트 옵션은 근로자가 초저위험,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 이 4가지 등급별로 이제 상품을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 네. 실제 가입자한테 이 상품 선택을 하라고 할 경우에는 내 퇴직금 중에 하나인데 내 미래 은퇴자금인데 공격적인 고위험 상품을 선택하기는 쉽지는 않은 경우가 많은 거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손실 회피를 하고자 하는 선택을 하게 되는 거고 이에 따라 수익률이 저조한 초저위험 상품, 그러니까 원리금 보장을 해주는 상품으로 쏠리는 이런 모순이 생기게 되는데 실제 그래프를 보시면 2024년 1분기 기준으로 디폴트 옵션 가입자는 총 526만 9,655명으로 이 중 원리금 보장 100%인 초저위험을 선택한 게 87.1%, 458만 8,454명이고요. 그 다음 이어서 저위험이 27만 8,789명, 그리고 중위험이 24만 2,346명, 고위험이 16만 66명. 그래서 실제로 적극적인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는 고위험을 선택한 비중은 굉장히 낮죠. 그래서 초저위험 상품의 수익률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6개월 수익률은 1.77%, 1년 수익률이 지금 4.56% 기준으로 연간 3% 안팎의 물가를 좀 감안해 본다면 수익률이 좀 형편없이 낮은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죠. 아무리 디폴트 옵션을 선택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 소비자가 선택한 게 기존의 디폴트라는 게 기본값이잖아요. 네네. 내가 기본값으로 나는 안정적인 걸 선택할 거야라고 선택해 놓는다면 높은 수익을 얻기는 좀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근데 네, 대표님 네. 아무리 초저위험이라 하더라도 네. 어떻게 저런 수익률이 나옵니까? 그 초저위험은요 100% 원리금 보장형입니다. 예적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금이나 적금을 해도 저거보다는 낮게 나오지 근데 않나요? 이게 기준이 지금 저 수익률이 예. 1분기 말 기준으로 직전 일개년도의 수익률이기 때문에 예. 그걸 다 평균했을 때 나오는 수익률인 겁니다. 그래서 이 예적금이라 하더라도 이 퇴직연금에 들어가 있는 예금이 그 시중금리에서 판매되는 예적금처럼 빠르게 금리 변동성을 반영한 상품들이 나오진 않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선택하면 그 금융기관의 DC형 상품 안에 상품 라인업 안에 들어가 있는 원리금 원리금 보장 상품은 이런 수익률이다라는 게 미리 세팅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높은 수익률의 예금이나 적금들이 반영이 되지 않는 이런 영향도 있는 거겠죠. 네. 뭐 대충 짐작합니다. 거기다가 또 이거저것 뭐 인건비 빼고 뭐 수수료 수수료 빼고 네. 뺄 거고 네, 맞습니다. 고위험으로 선택해 놓으면 어떻게 뭐 장 좋을 때야 우와 싶은 수익률이 한번 나오다가 네. 한번 또 맞으면 약세장 한번 또 도래하면은 왜 또 마이너스 났냐고 들어가서 네. 또 깽판음 쳐야 되고. 근데 이 디폴트 옵션 참 용어를 왜 저렇게 쓸까? 디폴트. 직관적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원래 우리나라 말로는 사전 지정 운용 방법인 거죠. 디폴트는 부도나는 건데. 그 의미도 있지만 네. 그러니까 지정값이라는 의미도 있죠. 디폴트가요? 디폴트 값이라고 네, 하는 디폴트 값. 기본값. 네, 기본값이라는 예, 뜻도 예, 있죠. 그래서 예. 이게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 퇴직연금 DC형을 네. 선택한 국가들에서 디폴트 옵션을 선택한 국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디폴트 옵션을 그냥 선택한 게 아니라 아마 네. 다른 선진국들이 잘 반영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보고 아마 선택을 하게 됐던 거겠죠. 네, 그래서 지금 보면 네. 가장 잘 운영되고 있는 회사들을 보면 대표적인 게 미국일 예. 수 있을 건데요. 그 퇴직연금 투자자는 장기 투자자다. 원금 보장형 상품에 장기 투자하면 충분한 투자 자금을 모을 수 없다. 이런 문구가 미국 노동부가 기업들의 퇴직연금 상품의 기본 옵션을 제시하는 규정문 여기에 보면 이 문구가 끊임없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미국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이런 얘기를 계속 장기 투자할 때 원금 보장에 넣지 마십시오라는 사인을 계속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공적으로 디폴트 옵션이 자리 잡은 국가들의 퇴직연금 수익률은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그리고 공통적으로 공통수는 뭐가 있냐면 디폴트 옵션의 손실 가능성이 있는 수익형 자산의 편입 비중이 매우 높고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원금 보장형인 예적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저위험을 선택한다 하더라도 예적금으로 그냥 계속
만기 때 정해져 있는 금리를 쫓아가는 상품들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특히 미국의 DC형 수익률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수익률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편인데요. 2016년에서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연평균 수익률은 10.1%, 3년간 수익률은 9.3%에 달합니다. 연평균으로요. 그러니까 중간에 시장이 급등락이 있다 하더라도 평균적으로 했을 때 10% 수익을 달성했던 히스토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이런 성과 격차는 아마 운용 방식 차이에 기인할 것 같은데요. 미국은 퇴직연금 자산을 주식이나 타겟 데이트 펀드라고 하는 TDF, 그러니까 네. 뭐냐면 언제 퇴직할 거다라고 하면 지금부터 내가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몇 년 남았냐에 따라서 투자 자금이 채권형에 들어가는 비중과 주식에 들어가는 비중을 조율해서 나가는 이런 펀드에 투자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예적금보다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이런 상품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험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DC형임에도 원리금 보장형 비중이 지배적인 우리나라와는 달리 미국 같은 경우는 대부분 2021년 기준으로 97%가 고수익 상품 투자에 집중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미국이든 영국이든 어느 나라든 우리나라처럼 노후 자산의 손실에 대한 걱정이 없진 않을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렇게 적극적인 수익 추구형 상품을 선택하게 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살펴봤더니 2006년도에 미국 같은 경우는 자동가입제도 등을 골자로 한 연금보호법을 제정을 하고 미국 노동부가 기업들이 기본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는 상품 라인업을 제시를 했는데요. 이 상품이 타겟 데이트 펀드, TDF 펀드, 밸런스 펀드, 그리고 투자 이름 계좌 등이 포함이 됐습니다. 원금 보장형이 들어가 있지 않죠. 그래서 정부는 기업이 이 안에서 디폴트 옵션 상품을 선정했을 때 원금 손실이 발생했을 때 면책 조항을 주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근로자들한테 이렇게 적격 디폴트 옵션 상품을 선택해라라는 걸 제시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DC형 퇴직연금 가입이 근로자들도 적극적으로 이제 늘게 되었던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이 디폴트 옵션에 원리금 보장형 상품이 없다라는 것도 차이점이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있는 거고요. 이런 부분이 있는 거고, 영국 같은 경우도 그 영국 지금 그래프에 화면에 나온 것처럼 영국은 네스트라고 하는 국가 퇴직연금 신탁이라는 걸 운영을 하는데요. 네. 이게 정부가 이제 DB/DC형 퇴직연금과는 별도로 설립을 해서 영국 정부가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지원하는 자동가입형 DC형 제도 운영 공공기관이라고 하는 네스트를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국의 네스트에 가입한 근로자는 99%가 디폴트 옵션 상품인 RDF를 활용을 합니다. RDF는 우리나라의 TDF랑 유사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 R은 리타이어먼트라고 해서 퇴직 시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30년을 기준으로 이 RDF는 기반 형성, 성장형, 안정화, 그리고 은퇴 후 이렇게 운용 전략을 달리해서 가는 건데, 수익률을 보면 RDF 2040, 2040년 퇴직을 앞둔 이 RDF 펀드 같은 경우는 지난 10년간 연평균 수익률이 9.2%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펀드를 많이들 선택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호주 같은 경우도 보면, 호주는 이제 슈퍼애뉴에이션이라고 하는 이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데요. 그 올 2분기 기준 적립금 자체가 3조 5,410억 호주 달러. 그러니까 이 금액은요, 우리나라의 퇴직연금 물론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1,000조 정도가 된다라고 하는데 국민연금 기금보다도 3배 이상 많은 금액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입자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면서 전체 적립금이 70% 이상이 주식이나 채권형으로 들어가 있어요. 원금 보장형이 아니라. 그래서 수익률이 5년과 10년 수익률이 뭐 8에서 9% 정도로 양호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에 반해서 일본 같은 경우는요, 우리나라랑 비슷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의하게 디폴트 옵션에 원리금 보장형 상품을 넣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적 배당형 상품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제 자산운용 방법을 2018년 5월에 지정을 해서 투자를 확대를 해서 투자 수익률을 높이고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폴트 상품 제도나 아니면 DC형 가입률이 굉장히 저조한 상태라고 하고요. 일본 내에서도 디폴트 옵션을 성공적으로 보지는 않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품 선정을 일본 같은 경우 온전히 기업에 맡겨놨는데요. 기업에서 만약에 디폴트 옵션을 공격적인 투자 상품으로 선택했는데 실제로 이 수익률이 떨어지면 여기에 대한
이 불만에 대한 목소리가 근로자들부터 받을 수도 있고 소송에 예. 대한 문제도 있으니까 예. 기업들이 몸을 사리면서 이제 어허. 원금 보장형 상품을 많이 선택을 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성공적인 수익률이 나온 해외 국가들 같은 경우는 공격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적극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품 비중이 굉장히 높은 거고 우리나라와 일본 같은 경우는 안정적인 상품을 선호를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에 따른 이제 수익률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네. 뭔가 우리나라에서도 원리금 비보장 그 상품 자체를 좀 선택할 수 있게 그 네. 효율화시켜야 된다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앞서 보니까 뭐 RDF가 있었고 우리나라는 TDF 있잖아요. 맞습니다. TDF라든지 아니면은 밸런스 펀드, BF 네네. 이것도 좀 뭔가 역할이 확대돼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겠네요. 맞습니다. 지금 예.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좋은 건 말씀하신 것처럼 애초에 디폴트 펀드에 맞지 않는 이제 원리금 보장 상품을 제외하는 방안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네네. 될 수는 있을 텐데 현실성이 좀 떨어질 수 그렇죠. 있겠죠. 그러니까 진행자 말씀하신 것처럼 TDF나 BF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우선 기본적으로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여론을 무시하기는 쉽지 않을 거기 때문에 적극적인 투자라는 걸 좀 바꿔 말하면 공격적인 투자인 거잖아요. 예, 근데 그렇죠. 이제 노후 자금을 공격적으로 투자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는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아까 처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미국 주식이 엄청 좋았다가 또 급등락했을 때 내 예. 수익률을 계좌를 보고 또 놀라시는 놀랄 분들도 수도 계실 있고. 거니까요.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업계와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위험 상품을 이제 상품 등급 산정 체계를 좀 바꿔서 실질적인 대안을 만들어 보자라는 목소리가 많은데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밸런스 펀드나 아니면 TDF 펀드를 무조건 위험군으로 분류하지 말고 이것 또한 이 위험군이 아니라 중위험이나 저위험으로 좀 분류를 해서 투자자들의 선택을 좀 높이는 게 어떻겠냐라는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TDF 펀드라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타겟 데이트니까 내가 퇴직할 시점을 두고 거기에 맞게 운용 비중을 바꿔 나가는 거니까 아직 투자 기간이 많이 남았을 때는 적극적인 공격적인 투자가 될 수 있겠지만 투자 기간이 짧으면 안정적인 펀드로 바꿔 나가는 형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런 상품을 무조건 위험한 상품이다가 아니라 저위험으로 좀 분류를 해놓으면 이런 상품을 선택해서 적극적으로 수익률을 높이는 이런 전략을 세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목소리도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